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 잘 보냈고요. 별다른 주말에 소식은 없었지만 제가 주말 동안 자료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료를 정리한 거를 같이 한번 보고요. 주말에 책 한 권 끝까지 다 읽었는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월 1일째인데요. 한 달 기준으로 1071개. 아직은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고요. 주말에 간단하게 올라온 의견들 한번 살펴보고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의 10억 개의 현금 등가물을 보유하고 있다. 10억 달러인 것 같아요. 네, 1조 정도, 1조 이상. 하나로 따지면 1조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고요. 오픈도어는 24년 말까지 에비타를 0으로 설정을 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아직 2분기가 지나간 시점이니까 좀 기다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금리 인하가 몇 달 지연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하락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동산주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의견이고요. 오픈도어와 오퍼패드의 양을 점점 늘립니다라고 합니다. 9월의 잠재적인 금리 인하와 11월과 12월의 두 차례 추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52주 최저치입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고 거의 사실이죠. 근데 금리 인하가 대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최저치인지 더 떨어질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변곡점에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희망을 가져볼 만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장마감, 토요일 새벽이죠. 그때 좀 대량 매도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대량 매수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마감과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한 860만 주가 다시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엄청 빠져나갔어요. 요거를 제가 같이 한번 보려고 캡처를 해봤고요. 상당수가 많이 팔았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판진 모르겠지만 좀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바뀜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떤 기관은 나가고 어떤 기관이 들어왔거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대는 지금 1.84 쪽에 조금 더 이쪽에 쌓여가고 있는데요. 빨리 2불대 이상으로 다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주말 사이에 제가 읽어본 책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식 농부 박영웅님의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서 가장 그냥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이에요.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소제목이고요. 이게 제가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던 부분을 이렇게 책에서 똑같이 나온 부분이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캡처를 해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일반적인 인간 심리에 역행하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매매의 실전으로 들어가면 다들 어려움을 토로한다. 저평가된 기업을 고르라고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 오픈도 상황이랑 너무 흡사해서 담아봤고요.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매일 주가가 조금씩 떨어진다.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하죠. 그러면 문득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하고 의심이 든다. 저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상황입니다. 네, 의심이 자꾸 들어요. 내가 맞나 싶기도 하고. 본질 가치와 무관한 이유로 주가가 떨어져도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르기 힘들다. 지금 전혀 상관없이 떨어져도 어쨌든 떨어지는 주식에 매수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간다.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갑자기 다시 사고 싶어진다.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다시 사고 싶어지죠. 네, 목표했던 매수가보다 높아져도 며칠 동안 계속 오르면 욕심이 난다. 이러다 놓치겠다 싶어 서둘러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 이렇게 되죠. 목표했던 매수가보다 높아져도 계속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올라가다 보면. 이게 참 주식이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생각에 분할 매수 원칙은 잊어버리기 일수다. 저도 약간 이런 타입인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평가된 종목은 피하라고 많은 이들이 조언한다. 그런데 정작 실전에 들어가면 어떤가? 언론에 연일 나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기업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사고 싶어진다. 계속 올라가죠. 참 신기합니다. 엔비디아 보면은 처음 10% 안팎으로 오를 때는 참을만 하다. 하지만 상한가 가까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면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진다. 처음에는 좀 저도 올라가는 거 보다가 얼마나 올라가겠어 이러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은 진짜 또 사고 싶어지죠. 지금 사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거두면 된다는 생각에 매수 버튼을 누른다. 차라리 처음 소폭으로 오를 때 샀다면 모르겠는데 결국 꼭지에 사서 물리는 경우가 많다. 이게 다반사죠. 저도 그래왔고. 매매를 할 때 심리가 작용한다. 보통 주식을 사는 것은 쉽다. 그런데 파는 것은 많이들 어려워한다. 살 때는 별 고민 없이 사는데 팔 때는 온갖 생각이 오간다. 목표가만큼 올랐는데도 더 오를까봐 계속 매도를 망설인다. 이 목표가 설정이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오를까봐 매도를 못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픈도 주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수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참을만 하죠.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한다. 그런데 수개월, 1년이 되도록 주가가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1년 반 정도 매수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똑같아졌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안 좋은 이 상태를 여기 다 알고 있네요. 이분도 책에 이렇게 떨어질 때 느낌이 어떤지 한번 물어봤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기업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하죠. 다시 점검해 보고 공부하며 대응해야 하는데 그럴 심리적 여력이 없다. 저도 이 믿음이 희석되기 전에 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매수한 주가나 그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주가가 올라간다.
어느 순간 또 올라가죠. 네, 다행이다 싶어 얼른 팔아버린다. 요게 또 심리상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올라가면 또 팔게 돼 있습니다. 아직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진 않는데 그만큼 참기 어렵다는 얘기죠. 또 떨어질 거를 알고 있다면 또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식에는 눈이 달렸다고들 한다. 이상하게 팔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 본전에 팔고 나니 오히려 올라간다. 억울한 생각에 추격 매수를 한다. 그렇게 또 스텝이 꼬이게 된다. 대부분 주식 투자가 이렇게 되죠. 매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주식 투자는 늘 그렇듯 심리전이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들 하는지 모른다. 심리 때문에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나는 줄곧 매매는 주식 투자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매매를 해야 한다.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매매에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흔히 매수는 쉽고 매도는 어려워한다. 그러나 투자에서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의미일까? 다른 재화와 달리 주식은 반품이 안 된다. 일단 매수 버튼을 눌러 거래가 체결되면 매도할 때까지 보유해야 한다. 주가가 떨어지고 심지어 기업이 상장 폐지되어 가치가 없어져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매도는 손익을 확정짓는 행위이다. 손실이 나도 안 팔면 된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주가가 떨어져도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은 확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 있는 상황이죠. 손절도 많이 해봤지만 지금 현 상황은 손절하기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주가가 오른 뒤에 매도하는 익절의 경우에도 너무 빨리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 하지만 손실이 난 것은 아니다. 빨리 팔아도 좀 그렇다고 보면 돼요. 저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팔 것 같진 않은데 좀 오래 묵혀둬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매수할 때 실수해서 생기는 손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다. 이게 단가가 평단가가 좀 높게 매수하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회복하는데. 즉 주식을 사는 시점을 잘못 판단해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하면 이후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자력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 매수한 가격까지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도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공부를 해가는 것 같습니다. 반면 매도에서 판단 미스로 생기는 것은 기대 수익 손실뿐이다. 즉 더 벌 수 있기에 혹은 덜 잃을 수 있기에 아쉬운 것뿐이다. 그런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털어버려야 한다. 매도와 매수 중에 그래도 매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쌀 때 사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주가가 정수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버티겠다고 결심해도 막상 쉽지 않다. 실제로는 정수리에서도 매도하지 못하고 자꾸만 기다리다가 다시 주가가 떨어져 어깨나 허리쯤에 팔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것도 현실이죠. 꼭지에서 팔 수가 없는 상황. 이게 꼭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꼭지에서 팔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 차라리 목표 가격에 도달했을 때 미련 없이 파는 게 낫다. 그런 다음에 그 자금으로 다른 투자 기회를 찾으면 된다. 저도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이렇게 투자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까지 도달했을 때 파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꼭지에 판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밀히 판단해 저가에 잘 매수했지만 보유 중에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것을 매도해야 할까? 수익이 나는 쪽을 매도할까? 손실이 난 쪽을 매도할까?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수익이 난 종목을 먼저 매도한다. 손실이 난 종목을 파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개 이러한 선택은 마치 가게에 여러 물건을 진열했는데 잘 팔리는 제품들은 금방 진열대에서 없애버리고 안 팔리는 물건만 놔두는 것과 같다. 수익 여부만을 매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게 된다. 늘 기업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어느 기업이 나에게 기다릴 만한 확신을 주는가에 집중해 결정해야 한다. 기업을 좀 바라보란 얘기죠. 팔 때도 기업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서 이게 틀어질 경우에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업이 잘 하고 있다면 계속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업이 잘 하고 있다면 저는 믿고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 내용이 제가 주식 투자를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 수도 있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한번 캡처해 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분의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고요. 경쟁력 있는 1등 기업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픈도어가 아이바잉 업계에서 1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랑 좀 비슷하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1등에는 이유가 있겠죠.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오픈도어를 선택했고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저도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 AI를 통해 사고 파는 부동산을 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대량으로 가능하다.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대량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리담의 모델, 저마진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많이 팔수록 이득이 남는 구조죠. 건강한 재무 구조와 좋은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산을 다루다 보니까 금액 단위가 커지다 보니 부채율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 자체의 재무 구조는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이게 단지 표면에서 부채량이 많아 보이는 게 더 단점이죠. 아무래도 주택을 빚을 내서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현금량도 많고 좀 까먹은 현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죠. 일단은 튼튼한 대주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투자를 했고요. 열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열린 경영. 모르겠어요. 좀 내부자가 뭐 주식을 많이 파는 거랑은 좀 다르게 제가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한 거는 뭐 에리고의 그 폐쇄적인 그런 회사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캐릴러가 좀 뭔가 오픈 마인드로 이런 회사의 상황들을 꾸준히 알릴 만한 이런 컨퍼런스 이런 회의에 많이 참석을 해서 이 상황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나쁘지 않은 지금 경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도 이 투자 대상에 고려할 만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오픈도어랑은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서 요거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요분은 요거까지 해서 다섯 가지를 기업을 고르는 기준으로 잡아놨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주말 동안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 투자가 지금 사이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꼭지점이 저는 2001년 뭐 한 11월에서 12월로 봤고요. 이게 오픈도어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게 거의 1년 동안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2022년 거의 1년간 하락을 맞는 이 국면에서 재정비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지금 횡보 구간을 걷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많은 주가 변동이 있지만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요. 앞으로 6개월까지 감안한다면 거의 2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여기서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요 시점은 여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반등이 될 수 있는지, 이게 25년이 되거나 26년이 되겠죠.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큰 사이클을 봤을 때, 여기 시점까지 이제 내년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반등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요 시점에 맞춰서 제가 자료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료를 좀 모아봤고요. 이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기 때문에 이게 빠진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기억나는 부분과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픈도어에 대한 기업이, 저는 오픈도어를 추적하고 있는 유튜버다 보니까 오픈도어만 얘기를 해요. 딴 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오픈도어가 2022년에 망가진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고요. 주가가 싸진 이유랑 같은 의미겠죠.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요거를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시적 관점이죠. 매크로 환경,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2022년도에 3월부터 인상을 하기 시작해서 좀 큰 폭으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베이비 스텝 한번 밟고 빅 스텝 한번 밟고 바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 것처럼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4번이나 했다라는, 빅 스텝 포함해서 6번을 했다라는 게, 이게 시장에서 예상을 못한 것 같고요. 역시 부동산 시장마저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될 만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2022년 내내 총 11번 정도 진행이 됐고요. 16개월 동안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스톱하지 않은 16개월 동안 계속 금리 인상이 올라갔다. 제가 요거를 체크해 보니까 16개월 동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한 상황이고요. 제가 봐도 금리 인상이 시간이 좀 길어져 보이네요. 생각보다 긴 세월이었고요.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업종 주식이 미리 가격이 폭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게 좀 크지 않았나. 금리 인상 때문에
미리 가격이 폭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때는 이거를 투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지만 역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다 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걸 또 감지를 해서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지 않았나. 거래량이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지금 침체기에 돌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3, 4분기부터 급격하게 침체기에 돌입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1, 2년이 좀 지나도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회사가 이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한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부동산 거래량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를 자연스럽게 해버렸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좀 급격하게 하다 보니 가격 책정 모델 자체가 오작동이 난 것 같습니다. 조금 급격하게, 그러니까 이게 가격 책정 모델이 급격한 금리를 예상을 했다면 이렇게 좀 높은 가격에 사진 않았을 텐데 그걸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좀 오바로 그러니까 급격하게 냉각될 걸 알았다면 좀 스프레드를 늘려서 좀 후려쳐서 샀을 텐데 좀 급하게 사지 않았나. 그래서 22년 동안 1조 5천억 이상이 손실이 됐어요. 현금 자체가. 그래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주가 하락에 좀 일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후순으로 이렇게 손실이 발생되면서 더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1조 5천억 원 이상이 손실이 됐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났던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문점이 증폭이 됐죠. 오타가 났는데 이 증폭이 된 상황이요. 이때만 해도 2022년도에 이게 과연 비즈니스 모델이 잘 작동을 할까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생겼던 시점인 것 같고요. 파산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도 3, 4분기에 거의 망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래서 기업 하나가 통째로 날아갈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거를 11월쯤에 1차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금 엄청나게 감축이 됐는데 이때 아마 돈을 좀 줄이려고 인력 사람 쓰는 돈 인건비를 제일 먼저 줄인 것 같고요. 창업자 에리구가 CEO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뭐 이사의 결정이겠죠. 그래서 이 책임을 에리구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로 보여지고요.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매크로 환경에 따른 회사 실적 및 재정 악화, 그 다음에 펀더멘탈 가치 하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싸졌던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금을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이 집들을 사들이지 않았나. 이게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픈도어가 이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주택을 사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가격 차이로 인한 손실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됐다. 이게 추가적으로 이걸 원래 의도한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이루어진 회사의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산 위기까지 간 상황에서 캐리 휠러가
2023년도에 다시 에리고 대신에 선임이 됐는데 이제 재무를 담당하던 애였죠. 그래서 아마 손익 계산이 좀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재정비 하기에는 딱 적당한 인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수적인 운영 방침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마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캐리 흘러가 여성 CEO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2023년도에 제가 이때쯤에 투자를 한다고 마음 먹고 들어가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캐리 힐러가 이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쉽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거를 개선하려고 지금 많은 제안을 하면서 이거를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두세 차례 더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금 잘린 인력들을 대처를 해서 이 인력으로 하던 것들도 어느 정도는 AI로 대처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많은 데이터 처리가 있었겠죠. 이 대량으로 사고파는 작업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I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작년에 손실된 그 가격 책정 모델을 많이 개선했다라고 합니다. 이 작년에 이미 많이 개선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시뮬레이션이 하나 더 추가된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금리도 급격하게 인상될 수 있다라는 아마 이런 가정까지 개선이 되면서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나. 지금 약간 똑똑한 AI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게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좀 더 가격 책정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스프레드가 증가된 상태예요. 2023년도부터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이고 이거는 마진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전환율하고 매출이 감소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는 낮을수록 좋고요. 전환율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자동으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운영 비용을 좀 많이 절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좀 쓰잘데기 없이 나가는 돈들을 많이 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가 좀 가벼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파트너십 규모를 많이 확대를 했고요. 90개 이상의 건축업자와 에이전트 회사들이 엄청 많이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전트가 어떻게 보면은 오픈도어의 영업사원이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이 에이전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파트너 또 오타가 났는데 온라인 파트너라고 해서 진로우랑 레드핀, 리얼토닷컴 이런 부동산 업자들과 온라인 업체들과 이 조인을 하고 있고요. 그 각 사이트에 오픈도어가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진로우의 트래픽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이런 사람들을 끌어오르는 그런 길목에 같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로우나 레드핀 둘 다 윈윈하는 구조로 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은 것 같습니다. 오래된 재고가 99% 처분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작년에 2022년도에 높게 주고 산 주택들을 다 처분을 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몇 개 남았겠죠. 그래도 거의 다 처분이 된 상황이고 그 캐릴러가 결정한 거는 53개에서 50개로 시장을 좀 줄이면서 개별 시장 점유율 확보에 좀 중점을 둔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시장은 당분간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한 2, 3년 동안은 시장 확대를 하지 않고 개별 시장별로 이 점유율, 이 오픈도가
그 해당 시장에 해당 지역의 점유율을 좀 높이는데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할 생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거의 축소를 해서 23년도에는 마케팅 지출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2022년도 대비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요. 바이박스 시장 범위 확대를 했고요. 10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 수 있는 시장 범위를 좀 늘린 상황이에요. 원래는 좀 더 옥석을 가려서 살 수 있는 이 범위를 좀 더 기준을 완화해서 더 넓힌 것 같고요. 현재 24년도 현재 시점 6개월이 좀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면은 창업자 A리그가 아예 회사를 떠났습니다. 아예 올 초에 회사를 떠났고요.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주식을 엄청 많이 팔았죠. 그냥 있는 주식 없는 주식 다 팔다가 결국엔 남아있는 주식이 8만 29만 주 정도 갖고 있고요. 팔다 못해서 아마 쭉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그 공시에 맨 마지막으로 나온 공시를 기준으로 제가 적어놨고요. A리그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1,000만 주로 이게 소유권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A리그가 개인으로 갖고 있던 보통주였는데 이거를 회사 소유로 바꾼 것 같고요. 여전히 높은 NPS 80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판매자 순 추천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 꾸준히 이 2022년도, 2023년도 안 좋은 이 시점에도 이게 꾸준히 유지됐었다라는 게 저는 현재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미국 전체 부동산 시장의 30%를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도어가 전체 시장 완전 하나하나의 그런 집들의 범위에서 30% 정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 60초당 한 번씩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데이터를 더 알수록 가격 책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좀 더 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오픈도어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NAR 합의를 했죠. 판매자 수수료를 인하를 합의를 하면서 수수료가 원래 5%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5에서 6%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6% 정도를 받고 있었나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서 어떤 데는 3% 받았던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없애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오픈도어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게 긍정적인 앞으로의 오픈도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스프레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금씩 마진을 낮추고 있고요. 전환율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에 스프레드를 조금씩 감소시키는 걸로서로 확인이 되고요. 마진을 조금씩 낮춤으로써 이 가격 자체가 집값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전환율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시세랑 조금씩 비슷해진다라고 보면 돼요. 시세랑 좀 차이나게 이거를 사들였지만 어느 정도는 시세에 맞게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조금씩 더 안정이 되거나 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주식 기반 보상 RSU가 증가가 됐고요. 더 많이 보상을 하는 상황으로 좀 바뀌었는데 현금도 보상
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기존의 주식 보상 기반의 프로그램에서 현금까지 추가된 상황. 그래서 이 내용을 왜 추가가 됐는지 상황을 보면은 이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역전시킬 만한 그런 성과와 업적을 낸 분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거를 신설을 했는데요. 그만큼 뛰어난 아이디어와 이런 실행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났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을 더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취지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 주식을 주자마자 또 팔아버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직원들을 독려를 하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쁘진 않지만 주식을 파는 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나쁘지는 않다. 이 주식 어떻게 해서든지 주식을 더 주면서까지도 직원들을 독려를 하거나 직원들 책찍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죠. 원래는 3월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벌써 6개월이나 지연된 상황이고 9월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갔는데 잠정적으로 9월엔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확실치는 않다. 그리고 11월 달이나 12월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같이 읽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고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같은 가격이면 좀 더 똑똑한 애를 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실을 신설을 한다고 얼마 전에 같이 읽어봤었잖아요. 벵갈루루에 사무실 하나가 추가가 되고 하이데라드바드의 최첨단 개발센터와 사무실이 같이 개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첸나이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 수백 명의 팀원들이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인력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오퍼 모바일이라고 전액 현금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뭐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해당 이 서비스하는 지역이 있겠죠. 그래서 다 하는 것 같진 않고 특정 지역만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스타에 컨텐츠를 계속 올리는데 릴스랑 이게 거의 1일 1회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그거를 알람을 맞춰놨는데 매일 올라오더라고. 매일 한 번씩.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는 지시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캐릴러가 지시를 하든 누굴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부터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한 3일에서 5일마다 하나씩 올렸다고 치면은 지금은 횟수가 1일 1회 정도의 그 잦은 횟수로 거기에서 좋아요를 누른 개수들로 파악을 했을 때 이게 홍보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제가 나온 상황을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내년쯤에 일어날 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미래 전망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것도 한 4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내릴 예정인데 이게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겠죠. 침체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
급격하게 올라왔지만 급격하게 내려갈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는 침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주가랑 작용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연착륙에 무게를 실어서 예상을 해봤고요. 모기지 금리가 같이 하락이 되죠.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조금씩 부동산 심리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것도 뭐 1년 내내 뭐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하를 계속 함으로써 심리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2025년도에는 어느 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2분기 혹은 3분기를 예상하고 있는데, 한 달에 2200채를 팔 수 있는 이 시기가 2025년도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NAR 합의 자체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3P 익스클루시브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또 이것도 같이 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역 오픈이 현재 3개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예상을 해봤고요. 마케팅 비용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저번에 봤듯이 슈퍼볼 이런 광고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세계 1위 기업이고요. 아이바잉으로만 따지면 규모로서 전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반독점 오포패드가 있기 때문에 반독점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100억 달러 규모 매출 규모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5년도에 100억 달러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나로 13조 정도의 규모고요. 이거를 2200채를 12개월 동안 했을 때 평균 주택가격 37만 5천 달러를 여기다 곱해요. 쭉쭉쭉쭉 곱하면은 환율을 1,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나 13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달 2,200채를 12개월 동안 1년 동안 팔 경우에 100억 달러의 매출 규모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2025년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2026년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흑자로 전환한 시점부터 계속 흑자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때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쭉 자료를 찾아보다가 캐릴러 인터뷰 내용에서 캐릴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을 사고 팔 때 오픈도어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자가 생각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집을 사고 팔 때 오픈도어가 생각나면은 일단 게임셋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것까지 되려고 캐릴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끄는 이 선장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당장 주가가 좀 떨어져서 팔고 싶은 상황이지만 또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뭐 2배든 3배든 지금보다는 주가가 나은 시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최소한 2배 이상은 남겨야 되지 않나.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자료를 정리해 봤고요. 이게 빠진 내용도 많은데
그냥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냥 크게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앞으로 다시 투자에 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주가가 바닥에 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 진입을 한다면 지금부터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좋은 수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하지만 투자는 각자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24년도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등할지는 예상이 안 되지만 좀 긍정적으로 회사를 바라본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투자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심리상 부동산주를 다 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가격이 싸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년 반 동안 기다렸지만 다시 원점인 이 상황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앞으로의 투자 기간 동안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한번 바라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예상한 대로 만약에 계속 흘러간다면 2006년도까지는 보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떨어지는 주가는 여기가 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달러까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머릿속을 좀 정리하는데 좀 생각을 해봤고요. 요거를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 미래가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또 다음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